저희가 그동안 낙태죄 폐지 관련해서 입법 발의 후 두 차례 세미나가 있었고요. 오늘 공개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많이 오신 분들 많은데요. 일단은 이정미 대표님 인사 말로 시작을 하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여성위원장 박인지입니다. 일단 우리 이정미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정의당에서 주최하는 낙태죄 위헌 결정의 의미와 성과 재생산 본부장의 입법관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불합치 판결 난 지 지금 이제 한 달여 지났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형벌로 처벌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고,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이미 수년 전부터 헌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정 이후에 입법 발의 요건을 힘들게 갖춰서 제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안 제출 이후에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출되었습니다. 그간 낙태죄 폐지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많은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듣고 수렴해 나가고 입법 과제들을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기도 했고, 또 당내에 간담회도 두 차례 진행을 했고, 오늘 그것이 공개적인 토론회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자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님하고 김정혜 부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토론에 나서주신 김민지, 박아름, 차혜경, 김주경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정의당의 법안 제출은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의 어떤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잘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 성과 재생산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입법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더 충분히 해나가게 가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 토론회가 이후에 지금 국회가 뭐 헌재 판결 있지만 잠잠합니다. 하지만 이 잠잠한 국회에 또 하나의 파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의당이 더 많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당에 지금 지도부 되시는 분들도 바쁜 중에 함께 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혜연 우리 부대표님 참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정책위의 우리 김용신 의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식 총장님 함께 하셨고요. 우리 대변인, 채석 대변인, 정호진 대변인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학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좀 몇 분 오셨는데요. 그냥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진행은 두 분의 발제와 네 분의 각계의 전문가 되시는 분들의 토론을 듣고요. 그런 다음에 함께 전체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는 김정혜 선생님과 김동식 선생님이 각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발제를 하고 네 분께서 토론을 하실 예정인데요. 먼저 우리 여정연에 계시는 김정혜 선생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예,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입법 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특별히 우리가 향후 입법 준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지점, 헌재가 요구한 이념,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어떤 임신 중단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법 개정 대안으로 지금까지 제시되어 온 그 사례들, 그래서 어떤 사유를 도입한다던가 아니면 기한을 도입한다던가 아니면 절차를 도입한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소개를 하고, 낙태죄 이외의 다른 법 개정과 정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신 중단권의 내용 쪽으로 좀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번에 헌법불합치 판결은 뭐 여러 가지 한계점들도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 우리가 이후에 계속해서 좀 되새겨야 할 이념을 짚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합헌 결정에서 헌재가 취했었던 태도는 임신을 굉장히 생물학적 문제로 축소했었고, 임신으로 인해서 여성이 갖는 부담도 딱 임신 기간만큼만, 그래서 그 기간의 부담이 끝나고 나면 마치 이후에 아무런 어떤 추가적인 어려움도 없는 것처럼 인식했었던 한계가 있었고, 그에 비해 태아는 굉장히 독자적인 존재, 그리고 여성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이 갖는 특징은 태아가 뭐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의존적인 존재이고, 여성은 임신으로 인해서 단지 임신 기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러니까 출산하고 이후에 어떤 양육을 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전 생애의 어떤 방향과 관련된 결정이기도 하고, 단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이며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짚었다는 점만큼은 우리가 향후 입법을 준비함에 있어서 끝까지 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좀 기본권으로서의 임신 중단권이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결정이 있기 이전에 임신 중단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학계에서 국내에 소개한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재생산권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특이하게도 위헌 의견이 아니라 합헌 의견에서 이 재생산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언급을 해서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요. 재생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할 권리만이 아니라 하지 않을 권리까지도 보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임신 중단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임신 중단권은 만약에 우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시민에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을 포함해서 구성을 한다면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하는 권리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 시민의 어떤 그 전체 삶에 있어서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단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임신 유지 원하지 않을 때 중단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권리의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임신 중단에 필요한 정보나 수단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임신 중단과 관련된 건강을 보장하는 것.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가의 급부를 요구할 권리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측면의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임신 중단권의 범위에 포섭이 되고,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국가는 그에 필요한 급부를 제공할 어떤 국가의 의무까지도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이후에 다른 입법들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본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소개가 되어 왔었던 어떤 법 개정 대안들은 굉장히 유형화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이번 헌재 결정에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유 규제를 하는 문제, 그리고 사회 경제적 사유를 도입하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이미 모자보건법에 사유에 따른 인공임신 중절의 허용 규정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협소하고, 이것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꾸준하게 있었고,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확대하는 추세
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사유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현실에서 불법화되어 있는 인공임신 중절의 상당 부분이 합법의 테두리 내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립니다. 근데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사경 사유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는 국가도 있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적인 사유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그 인부의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요 라고 하는 식으로 뭔가 해석의 여지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그 가능성을 좀 더 넓히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사유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에서는 뭔가 수치화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도입하려는 입법례들도 있습니다. 인부의 연령을 뭐 미성년자 아니면 뭐 40세 이상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녀 숫자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요구를 한다거나, 혼인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혹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거나 뭐 생활 조건이 어떻거나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구체화해서 사경사유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애초에 사경사유를 도입함으로써 불법의 영역을 줄이려고 했었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임신 중절의 대부분은 사실상 그 이유는 자녀를 원하지 않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지금까지 조사가 되어 왔는데 사실 그 내용의 핵심은 여성 본인이 지금 임신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의 수라든지 경제적인 사유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제한을 한다면 그러한 현실에서의 그 수술 사례들은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더군다나 그렇다고 해서 포괄적인 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계의 지점들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유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갖는 한계 때문입니다. 사유는 어쨌거나 국가가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입증해라 라고 하는 부담을 여성에게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사 효과로서 의사도 이 사유를 입증해야만 본인이 하는 수술이 합법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 역시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로써 이제 이 수술의 안전성은 더 떨어지게 되는 한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경사유라고 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더라도 여전히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한 규제인데요. 이 기한 규제는 통상 3분기로 나누어서 규제의 정도를 달리하는 방식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임신 초기를 뭐 12주든 14주든 18주든 정하고 그 내에 여성의 요청에 의해서만 여성의 요청에 의해서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면 범위를 넓히는 데에는 물론 상당히 기여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술이 또 초기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형사처벌에서의 명확성의 원칙의 위반이라는 점 입니다. 주수를 규정을 하는 것은 의학적인 판단에서 이 여성에게 어떤 케어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태아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이 여성의 건강 상태라든지 다른 정보들을 통합해서 이제 의사는 의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수는 참고가 될 수 있는 건데요. 형사처벌에서 주수라고 하는 것은 단 하루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되는 날짜가 명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임신 기간은 궁극적으로 명확하게 측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임신일이 언제인지는 임신한 여성 본인도 모릅니다. 성관계 날짜는 알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알 수도 있는 거지 항상 아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 동안 성관계가 반복이 되거나 혹은 심지어는 한 명이 아닌 경우, 성관계 상대방이 한 명이 아닌 경우에는 이 친부가 누구인지도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성관계를 한 날짜와 실제로 수정 착상이 된 날짜까지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이 애매하게 걸쳐져 있을 때에는 이 상황이 범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임신 몇 주라고 하는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전 마지막 생리일의 첫날
이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을 해두긴 했지만 국가마다 이 기준들은 사실 다 다릅니다. 어떤 국가는 착상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나라는 월경일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입법례가 소개가 될 때에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12주라고 알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도 실제는 14주 혹은 그 이상을 의미하는 국가들도 많을 수 있다는 지점이고, 어쨌거나 이 주수는 굉장히 유동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고, 확정하는 것도 수사 과정에서 확정하는 것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처벌 대상인 여성의 진술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관계 날짜조차도. 네. 그렇고요. 또 하나는 안전성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이 초기와 중기를 나눌 때 우리가 근거로 이야기하는 주요 근거 중에 하나는 수술의 안전성인데요. 사실 안전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평균값은 있을 수 있어도 이 임신한 여성 본인에게 언제가 가장 안전한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평균값에 기회해서 나에게는 그다지 불안전하지 않은 수술을 처벌받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수술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몇 주라고 하는 명확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 국가가 의료기술 수준이 어떤지, 의료진이 얼마나 숙련되어 있는지, 그 나라에서 어떤 수술의 방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 지식은 또 얼마나 보급이 되어 있는지, 어느 것이 불법이고 어디까지 허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여성은 또 어떤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성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뿐만 아니라 플러스 그 나라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섹슈얼리티 윤리라든지 성평등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이 사회 규범이 여성의 정신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에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여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요소들 중에 의학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차용하는 로데웨이드 판결, 미국의 그 판결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46년 전에 내려진 판결이고 그 당시의 의학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본인에게 안전하지 않은 수술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또 하나의 기간 주수 제한으로서 나오고 있는 기준은 모체박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성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도 후기에 일정 시기가 지나가면 모체 밖에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훨씬 인간에 가까운 상태라고 하니까, 인간은 아닌데 인간에 가까운 상태라고 하는 그 중간 단계를 설정을 하면서 이때에는 뭔가 제한을 더 해도 되고 라는 듯한 뉘앙스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법에서 태아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명확하게 진통이 시작된 이후의 시점입니다. 그 이전에 언제부터가 도대체 사람의 비슷해지는 시점인 것인지는 사실 매번 점점 앞당겨집니다. 모자보건법에서 이 기간을 처음 규정할 때는 28주였었고 한 10년쯤 전에 개정이 될 때 24주로 줄어들었고, 또 이번에는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22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기준조차도 마지막 월경일 기준이기 때문에 착상일 기준으로 하면 20주 혹은 그 이내로 줄어든 것이어서 지금 현행법인 24주보다도 훨씬 더 그 허용 기간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22주조차도 사실은 그 결정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가상적인 개념이라는 것,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8년도에 관련된 조사를 하면서 이 연구진이 소아과 학회에 그 태아의 주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생존 가능한지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답변이 최선의 의료기술을 전제로 했을 때 24주였는데요. 만약에 이런 지원이 없다고 한다면 34주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건 의료기술 지원 여부에 따라서 2달에서 3달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의료기술 지원을 받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독자적 생존 가능성, 이건 그러니까 의학기술 내에서 상상 가능한 시점인 것이지 요때 기준이 생긴다고 해서 실제로 이 시기 이후에 그냥 혼자 태아가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점이 일단 확정이 되고 나면 22주든 24주든 간에 그 이후에는 태아는 어쨌거나 모체 밖이 아니라 모체 내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성은 그 기간 이후에는 임신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강제가 됩니다. 유지하지 않으면 이제 처벌 대상이 되든지 어떤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역시 신체에 대한 권리의 상실의 문제, 자기결정권의 상실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이후에 인공임신 조절이 금지된다고 하는 것은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를 모두 포괄한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임신이 단지 임신기간만이 아니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고 그 양육기간은 굉장히 길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독자적 생존 가능성 기준 이야기할 때에는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양육으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과정과 같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24주 이후에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이후에 수술이 위험하다는 것은 여성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수술을 처벌하는 규정을 굳이 둠으로써 그 위험성을 더 높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간의 수술을 더 앞으로 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정책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고, 이 불법화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당기는 데 있어서, 수술 시점을 당기는 데 있어서 해가 됐으면 해가 됐지 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사유의 입증과 절차적 요건들 부분입니다. 사유를 두는 한 입증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절차를 만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사유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객관적 기준을 아예 만들 수가 없거나 아니면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입증하기 위해서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하는 불합리함들이 있습니다. 사경사유 같은 경우에는 기준 마련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요. 근친혼, 성폭력 이런 부분들은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하는 상황들입니다. 더군다나 누가 확인하고 누가 판단할 것인가, 확인과 판단에 있어서 책임을 배분하기 위해서 의사를 한 명 더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공무원의 그 판단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정당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의학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한다면 의사의 협진은 의학적인 문제인 것이지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딱히 아닌 것이고요. 이것은 불필요한 어떤 요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의사 이익 이상을 두는 국가들은 주치의가 따로 있고 산과 의사에게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의사를 만나야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이런 시스템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의료 환경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3자가 사유를 판단하게 할수록 뭔가 이 사람에게 권한을 주든지 시간을 주든지 해야 하는데, 시간은 어차피 충분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태아가 성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권한을 주는 것은 이것 역시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이러한 절차들을 의무화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 과정의 그러니까 절차적인 요건들로서 뭐 상담을 도입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여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지점. 입니다. 예, 그 다음은 동의권 부분인데요. 배우자의 동의 내지는 태아의 친부의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쪽으로 뭐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미성년자의 보호자의 동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후에 법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자 병원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중절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보호자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의료법에서는 그렇게 연령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수 있으면 본인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중단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에서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국가들조차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고, 다만 이 미성년자의 수술 이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성인을 동반하라, 뭐 이 정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본인이 임신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보호자가 그것을 금지하고 출산을 강제할 권리가 없다고 한다면, 미성년자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책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낙태죄와 이 모자보건법상 허용 요건 이외의 다른 부분 좀 고려해야 될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약물 승인 절차 하루빨리 시작되어야 한다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 개정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는데, 사실 지금도 우리가 낙태가 전면 금지되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도 바로 도입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여성의 안전성이 그렇게 낙태죄의 판단에서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 약물 도입은 안전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보험의 적용 문제입니다. 약물, 그리고 수술, 그리고 기타 관련된 치료들. 더불어서 임신 중단의 허용 범위가 넓어지면 피임에 대한 보급도 같이 좀 확산이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점에서 피임에 있어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피임약이라든지 아니면 피임 시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상담 부분입니다.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원하는 경우에는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 번째는 병원이나 의료진의 자격 기준을 수립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것은 자격 기준을 너무 과도하게 두어서 여성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두는 방식으로 도입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례들을 보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13주 이후, 그러니까 중기 이후로 들어갔을 때 의료기관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6주 이내에는 의사로 등록하고 나서 24개월 이상의 산과 혹은 부인과 경력, 이 정도로 제한을 하고, 16주 이후에는 이제 여기에 플러스 학위가 더 있어야 한다거나 하는 식의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자격을 검토하는 것, 또 어떤 분은 어차피 이 인공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지식의 보급의 정도가 부족하고 새로운 수술 방법에 대한 지식 공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들에 대한 보수 교육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보수 교육을 받은 의사를 중심으로 이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접근성 문제. 입니다. 서울은 병원이 많습니다만 지방소도시로 갈수록 이런 병원 굉장히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 전국적으로 하고 이것을 보강하는 문제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의과대학과 병원에서 이 지식과 기술의 공유를 확대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이제 약물, 미프진의 도입과 관련된 교육들도 초반에 좀 도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령 누군가가 약물을 복용을 했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병원을 가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처를 충분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는 상황이고, 수술 방법도 우리나라는 좀 후진적인 방식이 여전히 보편에 대해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성교육 내용의 정비입니다. 이제 성교육 내용에는 피임,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 그리고 평등한 섹슈얼리티 실천 같은 것들도 보강이 되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임신 중단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한 수술을 할 때 안전한 임신 중단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 제공까지도 성교육의 영역에 포섭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빨리 저희가 지금 시행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혹시 개정안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유사산 휴가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불법적인 인공임신 중절에 대해서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휴가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굉장히 이상한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불법적인 행위가 노동능력 상실의 원인이 된다. 라는 이유에서 휴가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사실상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방식이고 또 다른 처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낙태죄의 법 개정과 무관하게 지금 바로 개정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20분 동안 하시기에는 참 우리가 내용이 많죠. 예, 김정혜 부연구위원님께서 그 헌재 결정 이후에 성과 재생산권 보장 입법 과제에서 특히 쟁점으로 예상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사유라든지 주수 문제, 그다음에 생존 가능성 이런 등등과 추가적인 이제 법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그 김동식 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그 연구원님 모시고요. 세계적인 최근 입법 현황과 거기에서 오는 시사점에 대해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안 되시나 봐요. 네, 반갑습니다. 저 김동식이고요. 켜지는 동안에 이제 마지막에 김정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근로기준법상 유사산 휴가에서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검토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2,00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임신 중절을 한 여성들 중에 한 50% 가량이 임신 중단 이후에 당일날 바로 이제 학업을 한다든지 직장으로 출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건,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인공임신 중절 이후의 트라우마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연관성이 높다는 결과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유사산,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허가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유무를 통해서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임신 중단을 통한 그 분만의 과정 아니면 그 수술의 과정 자체가 분만에 준하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근거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이크 제가 준비한 거는 낙태 입법 현황과 최신 동향인데요. 많이 충분히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 이런 그 임신 중단, 인공임신 중절과 관련되어 있는 사례들을 이제 입법화한 국가들에 대한 그 논의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입법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계 낙태 정책에 대한 현황을 보고요. 이 과정에서 작년에 연말부터 해서 올해 초에 입법화된 그 국가들의 어떤 그 입법에서의 지금 김정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논쟁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에서 의미 있는 부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은 이제 유엔의 이제 인권과 관련된 있는 기구들에서 상당히 많은 임신 중단, 재생산 건강 권리에 대한 논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만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단, 그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제 낙태 정책인데요. 이거를 보면 상당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어떤 낙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소세를 보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도국과 아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낙태를 한다는 겁니다.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한 해만 하더라도 5,600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낙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의 한 45%가 안전하지 않은 낙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하고 있는 안전하지 않은 낙태라는 것은 안전한 방법, 그 시술의 방법과 숙련된 의료인에 의한 그 시행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런 의료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라든지 숙련된 의료인이 아니라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개도국과 그
선진국 사이에서의 안전하지 않는 그 빈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저거 네모 박스로 보여줬던 그 라인을 보면 빨간색이 이제 가장 안전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다소 이제 안전하지 않는 부분, less safe라는 부분들이 살짝 보이는데, 그것이 개도 국가는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대륙별로 보면 유럽이라든지 이제 북미 국가에서는 정말 최악의 안전하지 않는 부분들은 거의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시술에서의 여성에 대한 권리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소득과 관련돼 있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인권에 대한 부분들도 다 녹여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들 국가들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 그룹핑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그룹핑을 해봤는데, 먼저 1번 그룹은 여성의 생명이라든지 신체적 건강 위협에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2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와 정신적 건강에 위협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인부의 요청이 있는 국가이죠. 여기서도 보면 가장 안전하다고 보이는 그룹이 결과적으로 그룹 3입니다. 이 그룹 3을 보면 결과적으로 여성이 원할 때에 여성의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이제 분포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네모 박스를 보면 선진 국가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인구들이 어떻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면 약간 이제 그린 색깔로 되어 있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이유 사유 없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유를 제한한다든지 특정 사유만 허용한다든지 그런 사유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그런 인구에 속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6가지 분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이 금지하는 국가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 사유, 그리고 여성의 요청. 이 크게 6가지 범주로 나누었을 때 우리나라가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범주 3에 빨간색이 살짝 보입니다. 여기 제가 포인트가 안 되는데 한국은 그 위치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선진국이라는 좌측에 보여지는 그 국가들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이라든지 북미의 국가들을 보면 범주 6에 거의 다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 4월에 이제 그 제생산 건강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센터에서 보고한 건데, 최근에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적색에서 이제 그린 색깔 최상의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이제 입법 사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보면 여전히 이제 주황색 계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두고 그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국가들이죠. 우리가 소위 선진국가라고 얘기하는 국가들 보면 다 그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형법, 그리고 모자보건법, 그리고 의료법 등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법에 의해서 임신 중단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연구들이나 많은 기구에서 얘기하기로는 임신 중단에 대한 어떤 규제가 엄격할수록 전문화된 의료 환경에 접근할 수가 어렵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낙인화를 시켜서 여성들이 그것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되어 있는 2차, 3차 합병증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하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수단으로의 접근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규제와 관련 여러 국가들의 법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라든지 규제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디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긴 것도 있지만 세계 여러 국가들이 어떠한 법에 의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허용할 때에 어떤 결과들을 가져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비교를 위한 어떤 에비던스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법 사례인데요. 이거는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2000년 이후에 한 28개 국가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니카라가라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여러 국가들이 최소한 1개 이상, 2개, 또 다른 어떤 형태로 또 건너뛰어서 많은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소개할 거는 이제 작년 이제 호주 퀸즐랜드 주에서의 얘기인데요. 뭐 1899년에 이제 낙태가 이제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 사이에 미국의 경우에처럼 이제 맥가이어 판결을 통해서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심각성이 이제 심각한 위험 시에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어떤 규정들은 1986년도에 통과를 하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에서 결과적으로 2018년 작년이죠. 10월 17일 날 주의회의 임신중단법 2018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서의 좀 핵심적인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제 낙태 조항을 형법에서 삭제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신 중단에 대한 인부의 요청을 22주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사 2인에 통해서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단 여성의 임신 중단을 위한 의료기관의 연계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한 이제 응급 시에는 이걸 거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독특한 거는 이제 안전 접근 구역이라는 것을 이제 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낙태 이제 클리닉에 이제 접근하기 위한 여성들에서 그거를 반대 시위자들이 와서 이거를 이제 방해를 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뭐 다른 어떤 피켓팅의 행위들을 하게 될 건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150m 이내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존입니다. 안전 구역인 거죠.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어떤 자기결정권에 대한 그거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침해 부분을 보호하고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어떤 공간 상으로부터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여성들의 안심과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어떤 중단에 대한 권리 부분들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보호해주겠다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일랜드는 이제 저희들도 알겠지만 작년 5월 25일 날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낙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성립이 됐고 올해 1월부터 이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이제 물론 이제 국가마다 좀 다르지만 이거는 여기에 있는 임신 12주 이내에 조건 없이 인부의 요청 시에는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인부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에 따라서 태아의 생존력이 없는 경우 또는 이제 태아가 태어난 이후에 28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규정을 앞서 이제 김정혜 박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라든지 그와 관련된 어떤 기간을 두게 되면 상당히 그에 맞는 합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제 여성들이 입증해야 된다든지 그거를 입증하고 승인하는 어떤 의료인들의 어떤 부담도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접근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인정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 국가도 이제 2명의 의료인이 있어야 되고 한 명은 반드시 상가 의료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물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승인하고 있는데요. GPA를 통해서 처방하고 그 이외에는 상가에 내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성들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의료인의 양심에 대한 거부를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섬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부분을 잘 확인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세미나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맨섬은 영국 왕실령의 섬인데 그동안은 상당히 유럽 지역국에서 이제 임신 중단을 제한하는 상당히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가져오게 된 배경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를 어떤 특정한 사유로 끊어서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것도 있지만 단계별로 이거를 최대한 여성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부분들로 저는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 체크 표시를 보면요. 15주에서 24주 이내 여성의 요청 있는 경우에는 15주에서 24주이고요. 그리고 여성을 돌보는 등록된 의사가 선의하에서 다른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는 허용이 됩니다. 15주에서 24주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임신의 유지가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심각한 손상이 있을 때, 그것처럼 이제 별표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태아의 독립적인 어떤 생존 가능 기간 이전에 이런 부분들도 등록된 의사의 선의하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제 후기 낙태로 들어가는 부분들, 24주 이후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또 성격이 좀 다르고 좀 가중한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의 판단에 대한 어떤 성인에 대한 가정들이 조금은 그 레인지를 좀 넓혀가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앞에 있는 국가들도 그렇지만 적절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것이 유엔 인권기구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거 충분히 이제 고려해서 제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상담을 제공받아야 하고 이것이 임신 중단을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담 가이드를 가지고 자격 있는 상담자에게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담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에는 상담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어떤 제공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국제인권기구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편향되어 있는 상담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여성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한 제공이지 그 반대의 편향된 정보를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데 웨이더 사건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그 임신 중지와 관련되어 있는 허용 기준의 어떤 합의점들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이제 앞서 이제 김정희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뭐 24주가 될 수 있고 28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주들이 분포되어 있는 낙태 허용의 레인지입니다. 짧은 구간 1기부터 해서 2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때로 따라서는 이제 태아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도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거는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여성의 임신 중단 부분들을 커팅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잘못 해석되고 오용됐을 때는 이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답은 아니라는 것들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 12주, 뭐 24주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12주나 24주 이내에는 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성의 뭐 건강이라든지 그 생명에 대한 위협, 그리고 태아의 생존에 대한 불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중단 승인과 방식과 절차를 보면 많은 국가들에서 낙태 허용 기간별 사유에 따라서 심사와 결정을 하는 승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승인 절차가 단순하게 여성의 그런 임신 중단을 그거를 입증하고 그것을 입증한 이후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낙태 승인을 위한 전문가 규모라든지 자격의 요건을 강화하는 국가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의료기관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의사의 자격 요건을 계속 둠으로써 그 요건에 충당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인들은 그 임신 중단과 관련되어 있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여성의 접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낙태에 관련된 이제 의무 규정 및 숙려 기간인데요. 유엔은 모든 여성들이 자율적으로 임신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숙련된 전문가에 의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또 다른 어떤 심리적 부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무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지원의 방식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부의 요청 시 여성에게 상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상담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부여받았을 때에 임신 중단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절차상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국가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형사처벌 면책 요건으로 여성의 동의를 부여하는 방식도 있고 의사에게 상담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마지막 3번 이제 의사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상담을 의무를 줌으로써 반드시 그 상담을 통해서만 임신 중단에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열어두는 것도 두기보다는 의사로부터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제공을 의무화하는 거죠. 의무화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히 전달하는 부분들로 또 그 상담이라는 부분들이 달리 적용돼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이스라는 연구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조이스 연구를 보면 의무 상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무 상담과 대기 기간이 오히려 임신 1기가 아닌 임신 2기의 낙태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인부의 생명과 건강 위험을 더 가중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뭐 유럽 국가들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인근 국가로의 원전 낙태를 확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일부 취약 계층에서는 그에 대한 접근을 제약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해야 되는 압박감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의무적인 숙려기간이 결과적으로 시술을 지연시키고 여성의 안전성과 합법적인 낙태 시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도 보면 이전 2015년도인가요? 그때는 폐지됐는데 이제 기존 일주간의 숙려 기간을 줬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폐지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인데요. 유엔의 성재생산 건강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논평들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 저희들 유엔 차별철폐위원회에서 제8차 최종 결정 공고에서 안전하지 않는 낙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현행법상 임신 중절 허용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안전하지 않는 임신 중절로 있는 합병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국가가 이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유권위원회에서 임신 중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성의 자율적 선택 안에 임신 중단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되고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앞서 이제 얘기했던 승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안전하고 합법적이라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승인 절차가 안전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장벽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질 장벽도 있을 겁니다. 뭐 의료인의 양심적인 거부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다르게 해석되거나 다르게 야기됐을 때는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낙태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위험, 그리고 삶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도 상당히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실제 작년에 저희들 연구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를 보면 이제 임신 중단을 한 여성들의 한 25%에서 30% 정도가 또 중복된 임신 중절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들을 살펴보니까 결과적으로 피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피임을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월경 주기법이라든지 진례 사정이라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이게 피임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임 방법이 실제적인 피임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들은 임신 중단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만나서 인터뷰해 본 결과들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피임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를 하지만 그 이후에 파트너나 배우자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에는 임신 중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도 있고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피임에 대한 소개를 하지만 남성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피임에 대한 어떤 동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결과적으로 임신의 중단에 반복되는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와 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접근의 문제. 앞서 이제 김정혜 박사님 얘기하셨던 응급 피임약에 대한 부분, 피임약에 대한 어떤 보호막,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교육의 청소년이라든지 모든 성인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에서의 보편화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들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회권위원회에서 이제 일반 논평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22호 같은 경우는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앞서 이제 김정혜 박사님이나 그동안에 이제 비슷한 토론회나 세미나에서 얘기했던 쟁점들의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는 상당히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충분한 많은 수의 의료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재화가 충분히 보충이 돼야 된다. 최근에는 임신 중단과 관련되어 있는 엄격한 규제와 함께 의료시설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유럽 낙태 여행인가요? 그 책을 보니까 지금 현재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좋은 사례로 보고 있지만 12곳에 한정해서 지금 임신 중단이 허가되어 있는 지정된 병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훈련받고 숙련된 의료 인력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된다. 지금 뒤에서도 얘기하실 것 같기도 한데 많은 의료인들이 이제 낙태가 그동안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났던 여러 이제 산부인과 의사분들 보면 어깨너머로 배웠다는 말이 많고요. 합법화된 아주 소수의 사례가 왔을 때 그것을 어깨너머로 혹은 이제 본인도 이렇게 시술 과정에서 익혀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는 최첨단의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 하지만 그 시술을 행하는 사람들에서는 상당히 숙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법으로 이제 만들어질 때에는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이게 어떤 문제로 야기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약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이 미프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의 단계에서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2012년도에 사전피임약과 이제 응급피임약에 대한 재분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2016년도에 식약처에서 재분류는 그대로 뭐 이렇게 검토를 했지만 그대로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지 뭐 OECD 국가나 세계의 상당 국가들을 보면 응급피임약이 가지고 있는 그 이머전시를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상당히 고농도의 호르몬제이지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제약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신 중단 원하지 않는 임신에서 여성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단에서의 접근이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프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응급 피임약에 대한 부분, 지금의 피임약에 대한 어떤 분류가 적절한지 그것이 여성의 권리와 건강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이 연계되어 있는지를 상당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 2014년도, 2017년도에 조사를 해봤는데 많은 여성들이 보면 임신이 되었을 때 응급 피임약에 접근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보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전 피임약을 일반 약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한두 알씩 삽니다. 여러 군데를 라운딩하면서. 그래서 10알, 20알 모아서 한꺼번에 복용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많은 호르몬제를 많이 먹으면 임신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책이 들어오고 나서 그거에 대한 정보가 전달이 되었을 때의 안전성이 있는 것이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즉시 서비스 정보가 전달돼야 되고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상가 의료 시설 인프라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원거리 지역에서의 이제 상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해야 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미프진이고 응급 피임약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특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제공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비용이. 그리고 이제 많은 국가에서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 제정하지 않으면 많은 취약 계층들이 상당히 이것에서의 불평등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든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상담에 대해서는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들의 교육 수준 그리고 성적 지향이라든지 정체성을 고려해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공고를 얘기하는데 한 10가지인데 10가지 안에도 보면 세부적인 가지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신 중단과 관련되어 있는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예산에 대한 확보라든지 지역 간의 불평등이 없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장벽이 돼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중단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 재정을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성에게 안전하고 합법화된 임신 중단의 접근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제3인의 성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상담도 필수이지만 평연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응급사항에서는 반드시 거부권이 없어야 되고 타 의료기관과의 연계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 있는 국가가 그 관리하고 관리하고 그거를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저희 조사에도 그랬는데 실제로 낙태죄가 있어서 여성들이 그 침해를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너는 왜 이 자리에 왔냐? 아니면 나의 본인의 어떤 윤리적 인격을 무시하는 행태들이 발생된다는 경험치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 조사에도 경험됐는데 유럽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담과 성인 가정에서 혹시나 제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검토하고 지원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점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도 포괄해서 보면 이제 임신 중단의 시기와 사유별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임신 중단의 특정 사유로 허용 시기를 달리 적용하기보다는 임신 중단의 주체인 여성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라도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런 것들에서 충분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보 그리고 의료 기술 그와 관련된 문화적 맥락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해되고 존중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뭐 12주, 14주, 22주의 어떤 형태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성은 40주. 지금 당장에는 어떤 사유라든지 그 입정 과정으로 인해서 특정인이 아주 소수라도 그 기간 안에 중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발생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의 그 부분이나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것들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이후에 이거를 절차를 밟아서 권리로서 그들의 그런 상황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많은 얘기들이 이제 구트마우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것도 보면 의무화된 상담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숙려기관은 상당히 여성들에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최근의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평양적이고 정확하고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줄 필요가 있는데 평양적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그 보고서를 보면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라든지 종교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여성을 설득하는 과정들도 일부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신정박동법도 있듯이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게 오염될 수 있는 거죠. 여성이 판단하는 데서 상당히 다른 의미로서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고 반드시 근거에 기반해서 그 여성에게 필요한 부분들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하게 그 여성의 동의하에 그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고 사생활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통합성에 대한 어떤 권리가 존중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사회적인 합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의료인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동안의 어떤 간행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라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여성의 우선적인 어떤 결정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의료적인 판단과 정보에 기반해서 그것을 좀 기반이 되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지났죠? 그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든 여성들의 그 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그것을 보완할 것인가 하는 입법 추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 지금 이미 쟁점이 될 수 있는 몇 가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발제를 들었고요. 이제 네 분을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토론자는 8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고, 이번에는 네 분이시니까 좀 길어지면 제가 손을 들면 마무리를 해주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토론은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김민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일반 의사사요. 김민지 선생님 오셨고요. 예. 그 다음에
박아름 지금 현재 한국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이면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헌재의 그 헌법소원 대리인단 그 변호사로 함께하신 차혜령 변호사님 하셨고요. 네 번째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주경 입법조사관님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늦게 오셨는데 우리 그 낙태죄 폐지를 위해 열심히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나영 모낙배 집행위원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순서대로 우리 김민지 선생님부터 토론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김민지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제 토론 내용은 의료 서비스로서의 임신 중지가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임신 시 정보 제공을 위한 표준 상담안이 필요합니다. 모든 의료 행위에 있어서는 이 의료 행위의 위험성, 합병증 발생 가능성, 안정성, 그리고 시술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데요. 그동안 임신 중지에 대해서만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 듣고 각서를 쓰고 위험은 본인 부담으로 그런 식으로 시술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또한 임신 중지에 따르는 각종 루머와 각종 악마와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정보를 통합해서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임신 중지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임신 유지 또는 임신 유지 이후의 입양이나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그리고 연령이나 성별, 교육 수준, 장애, 성적 지향과 이주, 언어 등의 상태를 모두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각 국가의 보건 당국이나 아니면은 건강보험 당국에서 이런 각종 성과 재생산에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표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선택지들이 있나요? 이 선택지를 선택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네, 내가 어떤 건강 상태에 있으면 이 선택지를 선택할 수 없나요? 등등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보를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각종 브로셔나 포스터들을 통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병의원, 보건소 등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 상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표준안에서는 유엔 사회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차별금지와 성평등의 원칙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은 표준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사견이나 종교관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임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여성 당사자의 자율성, 사생활과 비밀보장, 존중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 여성을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며 여성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네. 이게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충분한 수가 필요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 수준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상담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은 헬스워커, 즉 의료인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각종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등의 의료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조차도 레이 헬스워커, 즉 일종의 의료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의료 정보 제공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할 것이며 이 정보를 각종 지역의 병원과 병의원 그리고 지역 보건 활동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가 과제로 남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의료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한국에서는 임신 중지에 관련된 의료인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료인을 위해서 임신 중지에 대한 진료 표준안 제작이 반드시 필요하며 진료 표준안에도 환자를 대할 때의 태도와 네, 원칙이 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유산 유도약 미페프리스토는 한국에 도입된 적이 없으므로 지금 표준 진료 지침이 제작된 뒤에 의료인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수술로 진행되고 있는 임신 중지 수술 역시 일부 WHO 권고 시술과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폭넓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 모니터링과 관리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신념에 따른 거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념에 따른 거부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신념에 따른 거부가 어떤 의료기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단위, 특히 어떤 규모 이상의 병원은 반드시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규정을 가진 국가는 여러 군데 있지만 이 의료기관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료기관이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신념에 따른 거부를 할 권리는 만약에 한다면 어떤 의사 개인이 나의 신념에 따라서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권리이며 기관이나 부서가 가질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신념에 따른 거부를 하더라도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임신 중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야 하며 적절하게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응급진료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지를 거부할 수 없는 다는 잔서조항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신념에 따른 거부 논쟁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시술의사 인증제인데요. 지금의 노인병 인증제 또는 특히 야간 진료, 야간 근무자 문진 인증제 그런 문진 의사 인증제 그런 것과 같이 임신 중지 의사 인증제를 도입해서 임신 중지 의사 인증 신청을 받고 특정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 한해서 임신 중지 약물 처방권 혹은 시술권을 제공하자는 의견입니다. 네, 이것 역시 신념에 따른 거부 논란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수 사유 설정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지가 가능한 주수나 사유에 대해서 차등을 두려는 것은 결국 이 임신 중지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가 제3자에게 있다는 논리입니다. 네. 하지만 임신 중지가 인권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많은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지를 판단할 주체나 제3자에게 있다는 이런 주수 사유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임신 중지에서 법적 제한 주수에서 흔히 언급되는 22주에서 24주는 태아 생존력설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적절한 의료적 개입, 최선의 의료적 개입이 있으면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주수를 말하는 것인데요. 네, 최선의 의료적 개입이 없으면 태아는 사실상 생존할 수 없고 그리고 중증 손상이나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아직까지 큰 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만으로 생존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주수가 22주에서 24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 임신중지 원칙에서 첫 번째로 비범죄화 원칙은 이 형법 처벌 조항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며 이것은 악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헌법 불합치 의견에서 위헌성에서 지적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만든다면 제한은 그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무엇이여 건강하고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주수인가
무엇이 건강하고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에서 제한해야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흔히 지금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가 임신 8주 이후 2주마다 2배로 증가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임신 8주의 임신 중지 사망률은 10만 건당 0.1건 미만입니다. 사실상 사망률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은 위험한 시술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임신 21주 이후의 임신 중지 사망률은 10만 건당 8.9건이 가장 보수적으로 잡힌 논문상 수치인데요. 이것은 선진국 기준으로 출산 관련 모성 사망률 10만 건의 라이브 벌스당 12건의 모성 사망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즉 아주 위험한 임신 중지 21주 이후에 흔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임신 중지라 해도 여전히 출산보다 안전합니다. 네. 주소의 제한을 두는 이유는 가능한 빨리 임신 중지를 시행해야 여성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며 이 주소나 사유를 벗어날 때 여성이나 의사를 처벌하고 임신 유지를 강제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상담과 다른 선택지의 제공을 통해 여성에게 최선의 선택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독려하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 차별금지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모자보건법은 우생학적 이유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부모의 임신 중지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임신 중지는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사회경제적 사유나 태아의 장애 사유 같은 사유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네, 앞으로 입법이 새로운 차별을 재생산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회경제적 사유, 특정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임신 중지를 해도 된다라는 의견보다 네, 요청에 의한 임신 중지 또는 여성의 정신건강상에 의한 임신 중지를 더 확대하는 것이 차별 배제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태아의 장애 사유에 대해서도 태아가 장애가 있으면은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다. 그런 단순한 입법이 아니라 어떤 손상이 있을 때,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진다고 여겨질 때, 생명이 위협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세심한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 원칙에서 또 청소년이나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등의 그런 소수자들의 임신 중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되는데요. 이런 임신 중지 스스로의 임신 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원칙은 다른 법적 권리들과 일치될 필요가 없으며 자율성 존중 측면에서 환자가 스스로의 몸 상태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으면은 결정권은 환자에게 있는 방향으로 모든 보호자가 아니라 환자에게 있는 방향으로 지금 의료 윤리는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유산 유도약의 도입은 지금 멈춰 있는 이유가 지금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인공 임신 중절은 수술만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법상 인공 임신 중절은 수술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산 유도약이 지금 당장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 형식으로라도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이 약물을 처방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리고 처방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고 또 전문의약품으로 쓸 것인가 아닐 것인가, 또 어디에서 처방할 것인가, 의사가 보는 앞에서 복용할 것인가, 약국에서 처방을 받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심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피임과 임신 중지가 지금 급여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어떤 피임 수단도 급여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피임을 위한 피임 수단은 전혀 급여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 중지만 불법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임신 중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임에 대한 접근성을 반드시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비급여 항목은 뭐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미용 목적이나 예방 진료, 친자 확인 진료, 선택 진료 그런 경우인데 저희는 이런 비급여 항목에 임신 중지가 포함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지를 의료 행위로서 도입하게 될 때 반드시 보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것이며, 네, 이 지금 합법적인 임신 중지에 대해서 측정되어 있는 보험 수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토론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그 발제에서 좀 더 이렇게 강조하거나 좀 다른 차원의 접근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민지 선생님, 그 이후에 우리가 의료 차원에서 고민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다고 하고요. 제가 요약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론은 우리 박아름 집행위원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토론문에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김정혜 선생님의 발제문이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들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갑자기 나온 그런 결정이 아니라 그동안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요구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알려온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이 아니라 2017년도에 23만 5천 명이 넘게 이런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도입을 요구한 일도 있었는데, 국회와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헌법재판소 안에서의 논의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여성들의 권리와 요구를 고려한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헌재에 여러 가지 의의와 한계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에 한정되어 있다는 아쉬움은 저희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이 자기결정권만 침해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미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 위헌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다루지 않겠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럼 그 이상을 누가 다뤄야 할까를 보면 결국 앞으로 입법부에서 그 이상의 평등권의 문제, 성과 재생산 권리의 문제, 뭐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뤄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헌법재판소의 어떤 위헌 결정문 안에서만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고 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91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성폭력 상담을 진행해 왔는데요. 성폭력 상담 속에서도 이제 임신 중지 관련된 상담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임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임신 중지 관련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여기저기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전화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담소에 이제 성폭력은 아니지만 임신 중지 관련된 상담을 하시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런 사례들을 토대로 제가 이제 발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할 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나 금지 조항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처벌하고 허용하는 프레임으로는 절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어떤 시기, 어떤 사유, 어떤 결정이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상담하고 지원하고 그러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그런 것들을 임신 중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니면 대중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조금 더 대중의 어떤 그 법 입법 과정에 준비가 되어야 하고, 또 임신의 발견과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초기에 이루어져야 안전하게 초기에 임신 중지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더라도 사실은 단순 위헌 의견이나 헌법불합치 의견뿐만 아니라 그 단순 합헌 의견에서조차도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약간은 얘기를 하면서 국가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씩은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어디까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헌재가
결정을 했냐 이런 식으로 논의보다는 헌재가 국가에게 어떤 요구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지 어떤 역할들이 앞으로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과정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유 규제에 관한 얘기들이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사유 규제를 저희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그동안에도 계속 반대를 해왔어요. 피해자에게는 이미 강간 또는 중간간인 경우에 모자고법상 허용 한계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폭력 상담소는 낙태죄 폐지를 계속 주장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저희가 실제 상담 사례를 보나 지원 사례를 보나 그게 너무나 협소하게 인정이 되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낙태죄 전면 임신 중지 전면 비범죄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온 과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 극히 일부 강간과 중간간만 허용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까지 있어 왔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는 임신 중지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들이 그동안 계속 있었고 이번에 정의당에서 낸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보면은 그런 점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성폭력 범죄로 약간 범위를 넓힌 개정안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법적인 어떤 공백이 있는 성폭력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동의 없이 성행위가 이루어졌지만 폭행 협박은 없었다. 이런 경우에 지금은 처벌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야기가 안 되고 있지만 스텔싱 이런 식으로 뭔가 동의 없이 피임기구를 훼손하거나 피임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성폭력 범죄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 그럼 임신을 했을 때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스텔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사자는 피임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임신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폭력으로는 해당이 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인식하는 것은 당사자마다 굉장히 다른데 결국 상담자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이 지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임신 중지를 하고 싶다고 전화를 하셨는데 상담사가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이냐 물어봤는데 성폭력은 아니라고 해요. 그럼 저희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피임을 안 하게 됐냐,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됐냐 이런 식으로 물어다 보면은 남자친구가 강제로 성행위를 했는데 무서워서 피임을 요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니까 강제로 성행위를 한 거라고 하는 것이 성폭력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죠. 저희가 어떤 상담자가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기도 한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 사유 규제를 하느냐는 결국 굉장히 차별적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고 여성들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또 김정혜 선생님께서 발제하신 대로 결국은 여전히 국가가 그걸 선택하고 처벌하거나 허용하는 주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네, 기한 규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한이 규제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기한이 초기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연구에 따르면 이제 95%가 초기 임신 중지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나머지 한 5% 정도가 후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후기가 그러면은 임신한 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늦췄다가 나는 후기에 하려고 일부러 기다렸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임신 발견이 늦어졌거나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후기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그걸 금지해버리면은 결국 취약계층이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있었던 연구에 따르면은 최하 2주에서 최고 38주까지 지원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24주 이후로는 법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최고 23주까지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중에 21주에서 24주가 33.8%였고 17주에서 20주가 23.9%로 후기 임신 중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성폭력의 경우에도. 그래서 후기로 된 거를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사실 굉장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임신 중지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는 있지만
그것을 네가 왜 진작에 임신 중지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여성에게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기한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입증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약간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의 문제 같은 경우에 배우자 동의 조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이걸 저는 배우자 동의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처벌하는 규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결국 병원에서는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성의 어떤 동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남성들이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여성을 고발하고 병원을 고발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병원 입장에서는 이 남자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동의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만약에 처벌과 사유 기한의 허용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경우 거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보시다시피 제가 사례를 하나 적어놨었는데 어떤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이 마치 동의를 해줄 것처럼 굴다가 당일날만 되면은 갑자기 안 나타나고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또 병원 예약을 미루고 너 왜 연락이 안 됐어? 이러면 뭐 미안해 이러면서 나중에 꼭 동의해줄게 해서 또 병원 예약을 하는데 또 연락이 안 돼서 또 못하고 이런 식으로 몇 주가 길어지고 지연됐던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누군가에게 동의 요건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여성에게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신 중지,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지원을 하지 못했던 사례들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 때문에 지원을 하기 어려웠던 경우들이 있고 임신 중지에 대한 그런 사유가 너무 엄격해가지고 안 됐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규제가 있는 한 해당하지 못하거나 거기에 해당함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신중지 유도약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지금 빨리 도입이 필요한데, 여기 보건복지부 연구 7대 조사 연구를 보면은, 9.8%가 약물을 사용했다고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인 53명이 약물로 임신중지가 되지 않아서 추가 시술을 받았다라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약물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신뢰할 수 있는 구입차가 없고 불법으로 약물을 하기 때문에 가짜 약물을 구입하게 되고 그런 피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불법 약물, 가짜 약물에 의한 피해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 손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신 중지의 실패나 지연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료 접근성 보장에 대해서 상담소 입장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임신중지 관련된 상담을 받으면은 병원을 연계를 해드리거나 그런 것들이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불법이기 때문에 시술병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설령 성폭력 피해로 인한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병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일부의 어떤 극소수의 병원에만 연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만약에 어떤 병원에 시술을 보내려고 하더라도 그 병원에서 거부를 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곳으로 연계를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정담 지원 시설이라고 하는 곳으로 연계를 해드리려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가는 병원마다 계속 자기는 안 해준다고 해서 한 5군데를 계속 왔다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디가 이런 임신중지 시술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잘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이런 것을 신념에 따른 거부 같은 되게 불안정한 방식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면은 여성이 어디로 병원을 가야 되는지 그 병원에서 거부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저희도 상담 지원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점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일단 어디가 시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기관이 얼마나 상담 및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느냐,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느냐, 성인지 감수성이 어떤가, 아니면 상담기관이나 체계에 대해서 충분히 연결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조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입법 준비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이렇게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특히 이제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그 요구에 대해 주목해서 입법해야 할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요번에 그 헌재의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차혜령 변호사님 모시고 세 번째 토론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혜령입니다. 지금 대리인단, 예, 제가 이걸 읽으니까 전부 딱 한 8분, 10분 정도 되는데요. 준비한 토론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리인단에선 저 말고 오늘 천지선 변호사님이 같이 참석하셨고요. 아마 정의당 사전 간담회 때도 의견을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김정희 박사님과 김동식 박사님 발표 상세하게 내용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대체적으로 그 발표 취지나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낙태죄 관련한 법과 제도 정책에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오랫동안 연구한 연구자 두 분께서 발표를 하신 셈인데 결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수렴하는 내용, 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렴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표 중에서 특히 이제 김정희 박사님 발표 중에서 그 범죄 구성 요건으로서 임신 주수 산정의 불명확성을 지적한 부분, 그 다음에 모체박해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라는 것이 좀 호구적인 개념일 수 있다는 점, 기존의 논의가 좀 부족했던 부분인데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김동식 박사님께서 그 국제적인 입법 동향 외에 최근에 입법된 사례들을 내용을 좀 상세하게 소개해 주신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에서는 낙태죄 위헌소원을 대리한 경험을 기초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분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 종합 토론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더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위헌변론에서 대리인단이 좀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조약의 가입국으로서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에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국가기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나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총 3차례 비범죄화 권고한 것에 대한 일부를 이행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회에서 나머지 부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회를 규범적으로 구속하는 부분은 결정의 주문, 즉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에 한정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정 의견인 헌법 불합치 의견의 이유, 위헌 의견의 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부분은 국회가 입법을 할 때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국회 입법권 행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데요. 위헌 여부 판단 기준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이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이 적절한지, 침해 최소성 원칙을 갖추었는지, 법익 균형성을 갖추었는지 이런 4가지 하위 원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면 행위의 금지를 전제로 한 형벌 부과는 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기 극히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내 중에서 몇 개 되지 않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법정 의견도 자기 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런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다 라고까지만 하고 왜 적합한 수준인지에서는 더 이상의 논증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이후에서 판단에서 강조한 것은 이 형사처벌 조항이 여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침해 최소성 원칙이나 법익 균형성 원칙을 준수했는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고, 입법에 있어서도 형사처벌은 적합한 수단이니까 당연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이 적합한 수단이라는 게 그다지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둘 때 어떻게 하면 침해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고 법익 균형성 원칙을 충족할 것인가,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부분 이제 전체적인 발표에서는 임신 종결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한 많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태아의 생명 보호의 국가 의무를 인정하는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이 언명이 임신한 여성의 그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괄해야 한다. 즉 여성의 권리와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의 실제적 조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 불합치 의견도 마찬가지고 위헌 의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그러면 태아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하기 위한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지하기 위한 결정을 하려면 어떤 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입법자는 보라라고 결정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 제재 부과가 적절한 그 실효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를 입법에서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논의를 확장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특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이 미성년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취약 이주민이라든지 임신 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고 그게 입법으로 갖춰져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가 침해한 여성의 권리로 설시한 것은 자기결정권인데 오늘 이 토론의 주제는 여성의 성재생산권을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아까 김동식 박사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국제적인 동향으로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라는 권리 개념으로 여성의 임신 종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구인 대리인단도 건강권에 대해서 건강권을 침해되는 기본권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을 제시하고 건강권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주장을 펼쳤었는데요. 건강권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흐름에 비추어서는 그러니까 국회 입법 시에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이란 관점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합법화되는 영역에서 임신 종결을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를 한 조항을 개정하거나 몇 개 조항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모자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는 수준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김민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의료 보건과 관련되는 부분, 진료 표준화를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를 교육하고 그리고 진료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보험급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내용이 새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른 새 입법에는 다 담겨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6년 만에 저희가 낡은 법을 새로운 법으로 최신의 법으로 현재 수준에서 가장 최선의 권리보장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고 1년 7개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회 상황이라든지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간표를 정하고 논의를 좀 성숙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김정일 박사님이 우려하신 부분 지금 이제 외국 입법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이 외국 입법도 법으로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어떤 현실이 펼쳐지고 어떤 사회적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법이 최신의 법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50년 된 법이라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는 정도 수준의 어떤 검토가 있어야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좀 포괄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김동식 박사님이 소개한 국제입법 동향 중에서 여성의 권리 보장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입법 방향을 참조하되 100년 만에 이번에 법을 개정한 국가, 국가는 호주 퀸즐랜드라든지 짧게는 몇십 년 만에 40년 이런 만에 개정한 국가들이 어떻게 입법했는지 벨기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한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개정을 했거나 아니면 최근에 개정안이 나온 좋은 법안들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소개했던 퀸즐랜드 법이라든지 맨섭 법률 같은 경우에 주요 내용을 담기는데 지금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특별 법안으로 한 40개 조항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퀸즐랜드 40개 조항이 맨섭 법률 하나 29개 조항도 들어있는데 있는데 그 정도의 내용을 넣는 것도 사실은
마련하려면 아주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입법 시 현행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모두 담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익 균형성 원칙에서 실제적 조화를 위해서 임신 종결,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되 임신 유지 또는 종결을 위한 결정에 있어서 임신 유지를 위한 부분이 현재보다 충분한지 이런 부분도 검토, 실제적 조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방향으로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명확성 원칙을 준수한 입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대통령령 위임의 문제를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확성 원칙은 아까 이제 박아름 선생님께서 성폭력 그 발표문에는 토론문에 담겨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개정 입법 중에 성폭력 범죄 행위로 임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이제 허용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강간 또는 중강간으로 임신한 경우가 성폭력 범죄 행위로 임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바뀌었는데, 이 바뀐 개정 조항으로 우리가 언제 임신 종결할 수 있는지, 이 사유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지, 여전히 기존에 지적되었던 문제, 2012년에 연구가 있으니까 최소 10년간 지적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위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서 지금 임신의 유지나 출산 후 양육이 현저히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인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입법의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기한, 사유, 절차 모두가 권리 보장에 직결되는 사항일 텐데, 입법의 핵심되는 내용을 행정부에 전부 넘기는 방식으로 사회적 토론을 다 국회에서 좀 책임지고 하지 않고 넘겨버리는 방식으로 입법되는 방식은 조금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토론 내용 제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자 하는 내용이시고요. 요약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으로 우리 김주경 법관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토론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분 발표자께서 그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향후에 입법화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어떤 가치들이 실현되길 바라는지, 또 이 판결문 취지를 벗어나서 어떻게 잘못 입법화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무엇을 염려하고 계신지 이런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의 출발점에 어떤 가치, 또 지금까지의 경험, 특히 뭐 현장에서의 경험 같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이 놓여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고, 이후에 입법 보완 방향 등에 대해서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프레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굉장히 지난한 시간 동안 헌재 판결 이전까지 여성계가 처벌의 불합리성에 대해 초점을 두어서 굉장히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성과로 오늘과 같은 결과를 얻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할 부분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들은 과연 지금 이런 지적들이 지금 헌재의 판결 안에서 충분히 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대목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자들께서도 그렇고 토론자 일부에서도 현재 모자보건법 그 법률을 개정하려고 할 적에 현행 제14조의 형식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거를 다 전제로 깔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한지, 이것도 좀 현재의 판결 취지를 어긋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어떤 대안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를 제가 이제 좀 도리어 묻고 싶은데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대목들을 보면, 첫 번째는 뭐 사회경제적 사유를 열거하는 거, 그게 뭐 포지티브 방식이든 네거티브 방식이든 이런 열거를 하는 경우에는 헌재 이번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임신 중단의 허용 결정 주체가 국가고, 나아가서는 국가가 이런 사회경제적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할 수 없는 여성을 확인하고 규정하는 것, 이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뭐 대충은 해외 사례를 보면 그
on request라는 표현을 써서 그냥 인부의 요청이 있을 시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간을 두었다는 점에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채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발제자나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다른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임신 기간에 따라 규제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판결문이 그런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거하고는 좀 달리 보이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신의 시점이라는 건 정확히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신 기간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방법은 형벌법규가 갖춰야 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명확성 원칙이라는 것도 아래 제가 이제 대법원의 판례를 보니까 사실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그 당의 처벌법규의 보호 법익과 금지된 행위, 처벌의 종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명확성 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과연 10주냐 11주냐 하는 것인지 현실에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명확성 원칙이 위배됐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의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여성에게 안전하거나 위험한 시기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공 임신 중절을 받는 여성이 평균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기간을 벗어나 그 시기에 수술을 받았다고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시기에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굉장한 불합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일견 합당한 이유인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논리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안전의 범위가 되게 협소하게 이해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사유의 입증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상의 복잡성 등이 있어서 임신 중단 결정이 지체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셨는데 매우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숙녀를 위한 의무 대기 기간을 두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발표자이신 김동식 연구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염려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상담의 시점을 낙태 이전에 둘 것이냐 이후에 둘 것이냐를 가지고 조금 더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낙태 경험자들의 경우에 심한 죄의식이나 우울증, 또 반복되는 임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빠른 시간 안에 임신을 종결시키고 이후에 그게 뭐 교육이든 낙태에 대한 상담이든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해외 입법례를 고찰하는 이유는 사실은 양적으로 임신 14주인 나라, 인부의 요청에 의해서 14주인 나라가 몇 개이더라라는 걸 파악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낙태의 문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 불가피한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로 우리가 어떤 지점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각 국가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사회적 맥락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외 입법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미국의 최근의 사태 같은 것을 보면은 보수당 정부가 이제 그 대통령이 있고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최근 뭐 조지아주, 뉴욕에서 있는 여러 가지 입법례들이 이런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뭐 각국의 이 의무 대기 기간 같은 걸 보았을 때 왜 이런 나라들이 이런 조치들을 두고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걸 길게 두었을 적에는 적절한 시기에 낙태를 할 적기를 놓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 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낙태를 합법화하고 비범죄화하고 처벌 조항을 삭제하라 뭐 이런 등의 권고문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세계보건기구 역시 안전한 임신 중절을 위한 시기적절하게 그 임신 중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절차적 제도적 장벽들을 철폐하라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여성이 자기결정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요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산부인과 의사의 양심적 시술 거부와 관련해서 지금 다들 한 번씩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만큼이나 양심적
양심적인 거부권도 저는 기본권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의 경험은 의사가 자의적으로 예를 들면 시술 비용이 별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우리가 현실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경험치를 가지고 이런 양심적인 진료 거부권을 용인할 수 없어라는 것과 원칙적으로 자기결정권만큼이나 양심적인 거부권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서 이런 양심적 시술 거부권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김민지 토론자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양심에 따른 시술 거부권을 할 때 외국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거부권을 달리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걸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개원의의 50%가 그러니까 전공의 50%가 자율적으로 개원을 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단독으로 그냥 의료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현실에 있는 많은 그냥 산부인과 전문의, 즉 의료기관 이퀄 의료인인 무수히 많은 그냥 의원들에서의 시술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 해외 입법례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좀 참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건강보험의 적용 같은 것들도 이런 걸림돌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의문이 되는 게 임신 주수별로 의료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료진의 자격 기준을 과도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임신 주수별로 의료진의 시술자의 자격을 달리했을 적에 이거에 따른 위험성도 있다는 거죠. 되게 애매한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8주 이전에 임신을 종결시키는 건 매우 그저 간단한 시술이다라고 생각해서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의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이후의 시술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계를 두었을 적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신의 주수라든가 또 태아의 원령 이런 걸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많은 오차가 있다라고 하면 역으로 현실에선 이런 조치들은 굉장히 많은 분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10주인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은 뭐 8주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시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할 적에 이것도 역시 쉽지 않겠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개원의의 대부분이 일반의가 아니라 전문의라는 점에서 이런 자격을 하자고 할 적에는 결국 의료인이 의사 아닌 범위의 여러 준 의료인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논의 때문에 검토의 어려움을 겪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가 태아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태아의 독자적인 생존력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사회적으로 양육될 때의 생존력을 말하는 것과 생물학적인 생존력을 말하는 것을 섞어서 씀으로써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자면 사실 모든 신생아는 양육하지 않으면 제 발로 먹거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서 이 사회적으로 양육되어야 한다는 의미와 이거를 섞어서 쓸 경우에는 마치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그 흔히 이제 사회에서 굉장히 생활고를 비관해서 아동을 동반해서 자살을 하거나 할 적에 그 아동을 독립적인 주체로 왜냐하면 자기가 부양하지 않고 남이 생존시킬 적에도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내가 그를 돌보지 않으면 그의 생명은 영원히 죽는다라는 관점에서 동반 자살을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적에의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물학적인 수준에서의 그 독자적인 생존력은 뭐 자발호흡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 후기에 대해서 생명권 보호를 달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현행 형법에 우리가 영아 살해나 영아 유기 범죄에 대해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과 같이 양립하기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251조와 272조를 보자면은 그러면 과연 모체의 밖에 있을 적에 영아 살해나 영아 유기는 범죄이고 38주에서는 허용 가능한 낙태라고 하는 것은 또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몇 가지 쟁점을 제시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제 그 발제자님께서 감안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후에 상당히 토론에 우리 사이에 이제 토론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